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66페이지 통정의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일단 의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거든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요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했다.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통정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대해서 거짓 의사 표시, 거짓말에 관한 법적 평가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떤 거짓말인 거예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말은 항상 상대방이 뭐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항상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 항상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죠? 법조문의 내용인 거죠.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8조입니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의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교재에 나와 있는 뭐냐면 핵심 판례거든요. 자, 이 핵심 판례는 저번 강의 때 했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배웠던 판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판례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A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초과돼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자 갑등 교직원들을 내세워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을 했고 은행이 뭐죠? 학교가 뭐죠? 대출금을 줬고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누가요? 학교가 내오고 있었다. 학교가 어떻게요? 없어졌다 했죠. 그죠? 자,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갑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을 신청한다는 특정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배웠던 판례인 거죠. 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또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갑 교직원을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본 거예요. 자, 학교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지금 학교는 의사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근데 자기의 이름으로는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표시는 갑의 이름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의사표시가 명백히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 학교 스스로도 그것을 알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행위를 놓고 보면은 은행은 학교에다가 대출금을 직접 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금과 이자도 직접 학교로부터 받고 있었다면 이 은행과 학교가 뭐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짜고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출 신청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는 판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사건은요,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는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이긴 한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가지 판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른 거니까요. 이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잘 나옵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해서 첫째, 뭐는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두 번째, 뭐이긴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 등이 나오는데요. 요건 우리가
통정어휘 표시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참으시고.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번 요건 해가지고 1번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내심의 의사와 표시. 의사 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되죠.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은데 다른 것은 뭐죠? 4번 상대방과 통종이 있을 것, 짜고 했을 것이고요.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효과가 나옵니다. 일단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아니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판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이 통정어휘 표시는 요 간단한 이 민법 조문 효과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조문 자체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례 문제를 구성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지만 문제 풀 때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사례는 고정 쪽이에요. 한 가지 사례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정리해드리는 이 한 가지 사례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시험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사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사례는 이런 사례가 나와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죠?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데 돈을 갚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고민 중인데 문제는 자신이 아파트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안 갚으면 요 K가 그 아파트를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만나서 친구야 나 좀 도와다오. 그래서 갑과 을은 매매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 앞으로 등기해 놨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사례고요. 보통 이 사례 가지고 시험 문제들이 나오고 어려워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짜고 한 거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고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거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넘어온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부동산은 을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인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사항이죠. 자, 근데 이렇게 놨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을이 자꾸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해도 씹어요. 그래서 갑이 을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런 거죠. 야, 너 좀 요새 이상한데 그때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뭐 임마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스스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이놈한테 진짜 판 게 아니라 가짜로 판 겁니다. 따라서 내 거니까 요 등기를 말소해 주십시오. 반환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뭐가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것이 떠올라서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여서 돌려받지 못하려면은 반사회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갑과 을이 짜고 하니 가장 매매가 반사회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 본성의 발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라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세금 회피. 그 다음에 뭐죠? 채무 회피죠. 지금 갑은 왜 을과 짜고 이렇게 등기해놨냐면 돈 갚기 싫어서 채무를 회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가 가능하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이 뭐는 아니라는 얘기죠.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것이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논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채권자도 첫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K가 직접 을한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K는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왜 이 사람은 직접 못하고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권법 들어가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좀 참으시고요.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K가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K 입장에서는 갑과 을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대단히 뭐예요?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K는 취소가 가능한데 이 취소권은 채권자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행이라는 말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통틀어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갑은 왜 을가짜고 을한테 등기해놨어요? 돈 갚기 싫어서. 그래서 이런 행위는 명백히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하는 재산 도피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개인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K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 갑의 행위는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K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일단 제3자가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악이라면 그때는 병은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병은 선이어야 되는데 병이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는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선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 스스로가 병이 악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의 입장에서는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죠? 아주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효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떻게 해요? 우측에 하단까지 쭉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여기서 추가될 것은 뭐냐면 29페이지 하단에 제3자의 의미, 요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요 제3자가 누구냐, 이것도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요 사례를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제3자 개념 가지고 두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거나 이래 가지고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병을 제3자를 하는데 제3자를 누구로 하느냐? 다 읽어볼게요.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 의미. 여기 밑으로 읽어볼게요. 여기서 선이란 허위 표시가 있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란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까지 끊어볼게요. 이런 얘기죠. 자, 갑과 을 당사자는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이때 병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는 당사자라는 법적주의도 뭘 해요? 승계시키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가 돼야 돼요? 당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까지 왔죠? 그죠? 계속 볼게요.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를 기화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죠? 새로운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K도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요 병은, 매수한 병은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인도 아니니까 제3자겠죠? 그러면 정도 그러면 뭐예요? 제3자일까요? 자, 제3자가 되려면 새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통정어휘 표시 가장매매하기 전의 이해관계를 가진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병과 정은 어차피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모두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포인트에서 새로워야 된다. 따라서 가장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가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일단 좌측에 제3자 해당하는 자들은 안 봐도 되는 게 다 보여요. 가장매매 후에 매수라고, 가장매매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고, 가장행위 후에 경락받고, 다 언제 했겠습니까? 가장매매, 가장행위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1번 가장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요 K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뭐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든 아니면 양수인에 관한 일반 채권자든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로 보지 않냐면 제3자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2번 가장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암기하셔야 돼요. 가장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라고요? 제3자가 아니라고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자, 갑이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해가지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놨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갑의 소유권은 날아간 거죠. 그죠? 병이 선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파트는 날렸잖아요. 을한테 찾아가야죠. 이 거지 같은 놈아, 네가 뭔데 내 거를 팔아먹어. 팔아먹은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갑이 을한테 네가 내 것을 팔아먹었으니까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을에게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를 들어서 무에게 양도했다면 이 무가 가장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뭐가 되는 거죠? 양수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가장매매 후에 양수를 했기 때문에 새롭긴 해요. 그렇지만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요 무효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위험이 있어야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을에게 소유권이 없다면 무효라면 병과 정은 소유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는 만약에 유효라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겠죠. 사실 말하면 무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여야지만 진짜 판 게 아니라 가짜로 판 거여야지만 무는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무효가 되면 불리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효가 돼야 권리가 생기는 사람이니까 무효로부터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보통 이러잖아요. 막 남들이 막 싸워. 근데 가가지고 막 말리려고 하면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애인이 뭐라 그래요? 아유, 뭐 자기 일도 아닌데 껴들라 그래. 왜요? 둘이 싸우더라도 저는 뭐예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맞는 사람이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나 취소 등으로 어떠한 경제적 손해 등을 입을 위험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무효가 되는데 좋아요. 무효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효로부터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것까지 따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죠? 외우자고요. 가장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라고요? 제3자가 아니다. 이유는 뭐죠?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 다음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도 제3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데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돼요.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그러면 이 채무자는 가장 양도하기 전에 돈 빌린 사람이죠. 따라서 전이니까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5번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폭이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그러면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 포기하기 전에 이미 제한물권을 취득했다는 말이니까 이 사람도 채권자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6번 이건 뭐 숙제해 두시면 좋은데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제로는 채권 자체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예요? 철회죠.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처리할 수 있겠죠. 5번 적용 범위는 계속 반복입니다. 일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까지는 앞에 것과 똑같아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이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뭐라고요? 무효라고 공부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항상 유효라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항상 유효죠. 근데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상대방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통정허위 표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닌 민법 규정이 뭐 될 수는 없는 거죠?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측에 대표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요 사례죠.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제3자가 악이래요. 그럼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의여야 됩니다.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자 만약에 제3자가 선의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계속 보시면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지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싫다는 놈을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무효야? 가져가. 그래도 뭐죠? 상관은 없고요. 법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무효 취소라고 따로 공부하시게 되는데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따라서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가 무효라면 갑도 주장할 수 있고 을도 주장할 수 있고 K도 주장할 수 있고 병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의 병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2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이에요.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X죠. 자, 지금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라고요? 채권자잖아요. 만약에 병이 악이라면 K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X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예요. 왜냐하면 제3자 병이 뭐면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의 등기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유효할 수도 있는 거니까.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예요. 가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전득자인 적은 어떻게 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측에 속하고 좀 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 은근히 시험 문제 나오면 까다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 사례 가지고 확실하게 뭐 하실 필요가 있을 걸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뭘 보면 되죠? 구별 개념을 보면 되겠죠. 자, 앞으로 갑니다. 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은닉행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닉행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뭐라고 싶냐면 증여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해버리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고민하다가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가장 매매는 물론 통정어휘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죠. 근데 이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증여는 안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결론은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주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걸렸어요. 걸리면 세무공무원이 와서 을한테 증여세 내라고 지랄거리겠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한 매매는 가짜잖아. 요 매매는 무효니까 증여세 내. 라는 말은 뭐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증여가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죠. 증여가 유효하니까 당신 뭐예요? 증여세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증여할 마음으로 매매한 것처럼 가정해서 등기해 놓으면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물론 무효지만 숨어있는 증여,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그럼 을은 뭘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 대신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누구 팔아먹은 거예요? 쥐거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하게 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통정어휘 표시와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판례 밑에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란 말이 나와요. 교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이 넘는이라는 두 글자가 키포인트. 권리를 이전하면서까지. 자, 신탁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필요한 것보다 넘는 큰 권리를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통정어휘 표시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이 뭐예요? 통정어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신탁행위는 뭐냐?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신탁행위로서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A 부동산의 시가가 한 1억 2천 정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 2천짜리 경매했을 때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은 어떻게 해요? 없기 때문에. 이때 뭘 하게 되냐면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등기겠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고요. 그죠? 무슨 목적이었죠? 담보 목적이었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양도 담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예요? 양도 담보예요. 이것이 유효냐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보시면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뭐죠? 담보 설정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등기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등기가 되니까 또 둘 간의 계약으로 그런 거니까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정허위 표시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해야 통정허위 표시다.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도 우리 판례가 신탁행위로 이해합니다. 아까 제가 제3자 개념 말씀드리면서 얘는 제3자가 아닌데 좀 이따가 개념을 아시게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있는데 이 가지갑 그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요. 을이 골치를 썩고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을을 보더니 야 임마 너 표정이 왜 그래? 뭐 씹은 표정인데 근데 을이 갑 그 자식이 갑하다 그래서 1억 땡겨줬는데 돈을 안 갚아 미치겠어. 병임 내가 받아줄게 해가지고 병이 갑한테 가서 야 그지 같은 놈아 빨리 을한테 돈 갚어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돈 빌려서 자식아 네 일이나 신경 써 임마 네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이럴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병이 을한테 해서 그런 거죠. 야 내가 갑을 만나가지고 너한테 빨리 돈 갚으라고 지랄거렸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 그러거든. 네가 나한테 채권 자체를 넘겨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이놈한테 가서 직접 돈 갚으라고 지랄 걸어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가 되는 거죠? 채권 양도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한번 볼까요? 을이 병한테 진짜 채권을 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을이 병한테 실제 주고자 하는 것은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신탁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통정허위 표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무효죠. 은닉행위는 뭔가요? 진짜 주는 거죠. 진짜 주는 거겠죠. 쏟기 넘어주는 거예요. 유효죠. 신탁행위는 뭔가요? 주긴 주는데 큰 거를 주는 척하는 거. 뭐 신탁행위도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통정허위 표시만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3. 사행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런 사행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통정허위 표시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착오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